뉴욕 증시는 다우가 0.4%가량 오르는 등 이틀째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이 개선된 점이 주요했습니다. 다만 달러 강세와 FOMC 의사록 여파로 상승폭은 제한됐습니다. 유럽 증시도 상승세를 마치며 사흘째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금융 부문의 실적 개선이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프랑스는 1.5%나 올랐습니다. 유가는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지만 기업들의 실적 개선과 지표 호전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또다시 상승했습니다. 3월 인도분 WTI는 0.4% 오른 배럴당 77달러 33센트에 마쳤습니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어제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만간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민간 부문 자생력이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부터는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마켓의 최리나입니다. 뉴욕 증시가 또 올랐습니다. 이틀째 상승인데요. 다우가 0.4%가량 올라서 1,300선도 넘긴 1,309에 마쳤습니다. 주택 착공, 산업 생산 등의 지표도 좋았고 실적 쪽에서도 좋은 소식들이 들려왔는데요. 다만 달러화가 강세를 보여 상승폭이 제한된 점이 조금 아쉬웠고 기다렸던 1월달 FOMC 회의록 결과도 공개가 됐습니다. 자, 자세한 글로벌 증시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죠. 동양종금증권에서 장영철 과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쨌거나 또 올랐네요. 예, 맞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간만에 또 지표 개선이 좀 호재로 좀 작용했을까요? 그리고 또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4분기에 대한 실적 발표가 이제부터 또 서서히 다른 기타 금융주라든지 그런 종목들 외 종목에 대한 실적들이 발표가 되는데요. 실제적으로도 실적이 좀 좋게 나오면서 경기 지표와 실적 개선이라는 전통적인 두 마리라 그러죠. 네. 전통적인 두 요소가 이제 증시를 좀 많이 이끌었는데요. 일단 전전일의 뉴욕 증시 자체가 워낙 좀 큰 폭으로 많이 상승해가지고 어제 같은 경우 좀 약간 차익 매물이 좀 나타나면서 좀 약간 상승폭이 약간 좀 둔화되는 듯했는데요. 일단은 기분 좋게 상승으로 맞춰가지고 일단은 흐름은 좋았는데요. 일단 다우지수 차트 보시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다우지수 차트 같은 경우는 이번 주 들어가지고 최근에 큰 좀 상승폭이 좀 많았었는데요. 일단 120선을 좀 이렇게 많이 강하게 이탈한 이후에 좀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여파가 굉장히 좀 컸었는데요. 예. 일단 그리스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을 좀 찾으면서 다우지수 자체도 좀 이렇게 상승폭을 좀 높여가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지표라든지 아니면 기업 실적에 대한 그 개선폭이 좀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상승폭이 좀 많이 좀 강하게 좀 이끌었는데요. 일단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120선이라든지 아니면 21선까지 지금 현재 강하게 기술적으로 돌파한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에 특별한 사항이 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기업 실적이라든지 경기 지표가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그렇게 악재로만 작용하지 않는다면 이제 61선도 저 한번 강하게 좀 다시 상승하면서 11,000포인트대까지 한번 더 다시 좀 강하게 좀 상승을 나타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제일 우려스러운 게 일단 그리스 사태 자체가 아직까지 개선이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고 네. 아직도 좀 지속되고 있는 부분이 아직도 그 전형적인 좀 악재로 좀 남아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은 최근 들어서 보면은 지표 발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향후 잡혀 있는 경우에도 좀 호재로 많이 작용할 확률이 좀 네. 많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아마 다우지수 자체가 좀 이렇게 상승폭을 좀 계속 나타내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리스 사태라든지 아니면 재정 위기 사태 그런 부분이 좀 가장 크게 좀 발목을 잡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그 추이를 좀 보면서 글로벌 증시가 좀 어떻게 회복을 할 건지 아니면 다시 한번 더 좀 관망세로 이어갈 건지 그렇게 보여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네, 미국 다우지수의 61선인 11,000포인트 안착은 유럽의 재정 위기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외부 변수에 많이 달려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밤에 있었던 뉴욕 증시 이슈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일제 개선세를 보였던 경제 지표 쪽부터 정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미국의 1월 주택 착공이 결과가 나왔는데 예상도 증가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더 큰 폭으로 많이 올랐다고요.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 같은 경우 이제 주택 지표들이 좀 관련 지표들이 많았는데요. 네. 일단 지난달 같은 경우는 주택 지표들이 오히려 시장에 좀 악재로 좀 많이 작용하면서 다우지수의 상승폭을 좀 많이 둔화시켰는데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주택 지표가 또다시 좀 개선세를 좀 많이 나타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일 먼저 발표됐던 게 그 1월 주택 착공 건수였는데요. 일단 전월 대비해서 한 2.8% 정도 증가하면서 59만 1,000건 정도로 강하게 좀 59만 1,000건 정도로 좀 많이 좀 예상보다 좀 이렇게 상회하면서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어제 또 발표됐던 것 중 하나가 또 1월 건축 허가 건수인데요. 네. 건축 허가 건수 같은 경우는 향후에 이제 주택 착공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그 예상표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죠. 건축 허가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해서는 약간 4.9% 정도 좀 감소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일단 62만 1,000건 정도 나타났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주택이 새로 이렇게 허가되는 것보다는 아마 다가구 주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주택 수요가 좀 많아다 보니까 아마 건축 허가 건수 같은 게 좀 많이 줄어들게 나는데요. 일단 건축 착공 건수 자체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어제는 그 시장이 좀 모멘텀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드리는데 뭐 그 이면에 일단 오바마 대통령의 주택 구입 자금 프로그램이 좀 연장되면서 네. 주택 그 착공 건수 자체가 좀 이렇게 큰 폭으로 좀 많이 개선됐는데요. 일단은 준비했던 그래프 보시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준비한 그래프 보시면요. 지금 그래프에 나타나듯이 지금 막대 그래프 자체가 그 주택 그 착공 건수인데요. 주택 착공 건수가 최근 들어서 좀 이렇게 많이 주춤하면서 지난달 이후부터 이제 다시 또 한 번 더 반등세를 좀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는데요. 네. 일단 뭐 실수로 나타나는 것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폭으로 좀 이제 개선세는 나타나지 않지만 네. 최근 들어서 좀 안정을 찾아갔다가 다시 한 번 더 이제 상승폭으로 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무래도 주택 경기 자체가 좀 살아날 조짐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1월 건축 허가 건수가 소폭도 줄었다고 하지만은 전월 대비입니다. 12월 건축 허가가 뭐 10% 이상이나 이렇게 급증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싶고요. 어쨌거나 주택 경기는 조금씩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1월 산업 생산도 나왔는데 이것도 역시 예상대로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고 들었는데 7개월 연속 이제 증가한 셈이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어제 지표 개선의 대표적인 게 아마 1월 산업 생산이 큰 폭으로 호재를 작용하면서 어제 지표 개선이 좀 많이 두드러지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일단은 뭐 1월 산업 생산이 7개월 연속 지금 계속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또 산업 생산 자체가 전월 대비해서 0.9% 정도 증가하면서 시장에 좀 굉장히 좀 좋은 호재로 좀 많이 작용했습니다. 일단 뭐 최근 들어서 알다시피 산업 생산 자체가 일단 향후에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그 설비 투자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산업 생산 자체가 많이 꾸준하게 상승한다는 것 자체가 향후에 그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업들에 대한 설비 투자 자체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좀 현재 나타나고 있다는 걸 좀 많이 반증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해외 수요가 굉장히 좀 많이 개선됐던 게 아무래도 기업들에 따라서 산업 생산이라든지 설비 투자가 좀 많이 늘어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향후 이렇게 그 설비 투자라든지 아니면 산업 생산에 따른 설비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향후 이제 고용 시장도 여건도 굉장히 좀 이렇게 좋은 쪽으로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그렇게 좀 많이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요. 뭐 이제 FMC도 말했다시피 이제 고용 시장 개선 자체도 좀 많이 낙관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일 때 향후에 이렇게 설비 투자라든지 아니면 산업 생산에 대한 설비 투자 같은 게 꾸준하게 이렇게 7개월 연속으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게 향후에 고용 시장 자체도 좀 많이 안정을 찾아갈 것이라고 그렇게 좀 많이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선행 지표로도 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따라서 아마 시장에서는 좀 호재로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좀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1월 주택 착공 또 미국의 1월 산업 생산 모두 예상보다 큰 폭으로 좋은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미국의 1월 수입 물가도 결과가 나왔는데 말이죠. 유가가 많이 올라서 좀 걱정을 했었었는데 결과가 어땠는지요? 예, 어제 미국의 1월 그 수출 물가도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은 뭐 수출 물가보다는 수입 물가가 굉장히 좀 많이 큰 폭으로 오름세가 좀 많이 컸었는데요. 일단 예상치를 좀 큰 폭으로 상회하면서 전월 대비 한 1.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1월 수출 물가도 그 1월 그 수출 물가도 이제 전년 대비해서 11.5% 정도 상승했는데요. 뭐 그게 뭐 다른 것도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경기 회복이 가장 크면서 아무래도 연료라든지 아니면 식품 아니면 금속 가격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나타나면서 미국의 수입 물가가 더 커지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은 뭐 수입 물가 오름세가 좀 많이 큰 폭으로 좀 이렇게 작용했다는 것 자체도 향후에 이제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을 좀 많이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시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좀 많이 좀 호재로 어느 정도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뭐 수출입 물가 자체는 그렇게 뭐 크게 시장에서는 좀 많이 변동성을 좀 많이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 좀 조용히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은 준비한 그래프 한번 보시면서 지나가시겠는데요. 네. 일단 수출입 물가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제 작년이었죠.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꾸준하게 좀 이게 개선세를 좀 많이 나타내고 있는 게 좀 나타나는데요. 일단 수출 수입 물가 자체가 좀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을 나타내는 것 자체가 글로벌 경기라든지 아니면 미국 내부에서도 경기 자체가 좀 많이 회복을 나타내고 있다는 걸 좀 많이 반증을 나타내는데요. 쉽게 말해서 물건을 생산해가지고 이제 제값을 받기 위한 그런 수준까지 좀 많이 왔다는 그런 걸 많이 반증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기 회복이라든지 경기가 제대로 좀 돌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아마 반증한다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기다리던 미국의 1월 FOMC 의사록 그 회의를 할 때 어떤 내용의 얘기들이 오갔는지 그 내용, 그 대화 내용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요. MBS 등의 어떤 자산 매각 논의가 좀 많이 이루어졌다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예, 맞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가장 이슈
이슈가 좀 될 만했던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MBS 매각 프로그램 논의에 대해서 가장 크던데요. 네. 일단은 뭐 시장에서 그 모든 그 FOMC 의원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역할 자체가 그 연준이 가지고 있는 가장 전통적인 역할 자체가 미국의 그 국채를 가지고 일단 금융정책이라든지 통화정책을 나타내야 되는데 네. 최근 들어서 경기가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에 이제 그 연준에서 일단 MBS를 굉장히 좀 많이 매입을 했었습니다. 매입했던 그 이제 시장이 다시 또 풀어주면서 그 연준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전통적인 권한만 이행할 수 있게 이제 국채만을 보유하자는 그런 내용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모든 의원들이 다 찬성을 했습니다. 찬성했는데 그 MBS를 가지고 있는 거 이제 어떻게 매각을 하느냐에 따른 그 시기가 굉장히 좀 많이 좀 엇갈렸는데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의원들은 지금 현재로서 그 매각하기 좀 쉽지는 않다라는 게 좀 일부 의원들은 말이었고요. 예, 천천히 매각해가지고 시장에 좀 충격을 덜하자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이 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이상 지연시키지 말고 그 가지고 있던 MBS를 좀 빨리 매각을 해, 그 이런 시일 내에 빨리 매각을 해가지고 원래 고유의 그 시장 그 관여자로 좀 이렇게 참여를 하자는 식으로 좀 많이 나왔는데요. 네. 이 부분에 좀 출구 전략으로 엮이면서 아마 시장에서는 그 달러가 다시 좀 강세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일단 그 시장이 빨리 매각하자라는 이제 주의가 나오다 보면 네. 시장이 빨리 매각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 시장의 통화량이 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금리 인상으로 좀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출구 전략에 대한 하나의 또 모태가 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제 또 한번 이슈로 또 잡혔던 게 향후에 고용 시장 자체가 특히 실업률 자체가 좀 많이 개선될 것이라는 게 아무래도 좀 이슈가 됐는데요. 일단 경제 성장률 자체가 한 3.2% 정도를 좀 예상을 하면서 네. 아무래도 좀 고용 시장 중에 대표적인 게 실업률이 좀 많이 안정을 찾아가지 않을까. 그게 또 하나의 좀 이슈였는데 일단 뭐 실업률 같은 경우는 어차피 뭐 연준에서도 어떻게 이거 조절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실업률 같은 경우는 예상만 가능할 뿐이지 실제로는 이제 실업률 같은 경우도 매달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그 고용 지표를 통해서만 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렇게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감안만 할 뿐이지 네. 굳이 크게 뭐 기담아 들을 필요는 일단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네, 자 가까운 장래에 자산을 매각하자라는 일부 연준 의원들의 얘기가 결국 출구 전략 쪽으로 연결이 되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다라는 말씀하셨는데요. 때문에 상품주 쪽 분위기는 안 좋았을 것 같고 앞서서 저희가 지표와 더불어서 기업들의 실적도 장의 상승에는 도움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적 얘기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장 마감 후에 휴레패커드의 4분기 순이익은 전년 대비해서 뭐 순이익의 경우에 25% 상승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데 말이죠. 나머지 기업들은 어떤가요? 네. 어제 같은 경우에 지금 그렇게 다우지수를 좀 구성하는 게 중요한 그 종목들은 좀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은데요. 일단 네. 뭐 개별 종목들이나 아니면 중소형 종목들이 좀 많이 강하게 움직였던 그런 하루인데요. 일단 실적 개선이 좀 이렇게 크게 움직였던 기업들이 좀 강세를 많이 나타냈습니다. 일단 그 트랙터를 제조하는 업체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체인디어가 일단 실적이 예상치보다 큰 폭으로 상회하면서 이제 시장을 좀 많이 이끌어갔던 그런 모습 보였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그 주방용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마사 슈튜어트가 일단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네. 흑자 전환에 좀 성공하면서 다우지수도 좀 한번 어느 정도 좀 반등세를 좀 나타냈고요. 그다음에 월그린의 실적 전망이 좀 상향되고 그다음에 그 M&A 이슈에 또 엮이면서 또 한 번 더 다우지수를 좀 이어가지 않았는데 그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캠벨 수프 같은 경우는 실적 전망이 좀 하향 나타나면서 시장이 좀 약간 악재로 좀 작용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좀 이슈가 좀 많이 되고 있는 게 도요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다우지수에도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네. 다우지수에 상장이 되어 있는 도요타 같은 경우에도 어제 코롤라라는 또 자동차를 신규로 또 리콜을 또 검토하면서 또 어제 같은 경우도 다우지수를 좀 하락은 하지 않았지만 좀 하락세를 좀 이렇게 기울 수 있게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네. 어제 같은 경우 일단은 달러가 중간에 좀 강세를 나타내면서 상품주들도 다시 한번 더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상품주도 특별하게 뭐 그렇게 특이하게 좀 많이 하락세를 나타낸 건 아니고요. 그냥 네. 어느 정도 상승폭을 좀 많이 줄여가지 않았나 그렇게 어제는 그렇게 좀 마감했습니다. 네, 지금 도요타 자동차에서 이 코롤라 차종에 대한 리콜을 검토하는 것이요. 처음으로 있는 이 파워 스티어링 쪽에 결함이 혹시 있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편 도요타 사장은 예상을 했었지만 결국 청문회에는 참석하지 않는 걸로 가닥이 잡혀졌다라는 소식도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다라고 하셨는데 상품주 쪽의 움직임은 안 좋았는데 유가는 올랐다면서요? 네, 유가는 맞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그 경기
지표 영향이 좀 많이 컸습니다. 일단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그다음에 수요 전망 때문에 일단 유가가 좀 장 초반부터 좀 상승세로 나타냈는데요. 일단 장 후반 들어가지고 달러 강세와 함께 그리고 내일 있을 주간 원유 재고 보고와 재고가 좀 많이 늘어났다는 이제 예상이 나타나면서 유가가 좀 반등폭을 좀 많이 축소시켰습니다. 네. 일단 0.4% 정도 상승하면서 WTI가 77.33달러로 좀 마감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례적으로 금값이 30센트 정도 상승하면서 온스당 1,120불 정도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같은 달러가 상승되면서 달러 인덱스는 80.44로 일단 상품 시장 그렇게 좀 마감을 했습니다. 네. 한편 유럽 증시도 뉴욕 증시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나갔습니다. 사흘째 상승이죠? 네, 맞습니다.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기업 실적이 좀 굉장히 좀 큰 이슈가 되지 않았나 일단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그리스에 대한 사태가 아직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무래도 좀 약간 갈목할 만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금융주들이 좀 많이 시장 자체를 좀 많이 이끌었던 게 좀 특징이었습니다. BNP 파리바 부티샤의 실적 개선 폭이 좀 굉장히 큰 폭으로 좀 나타나면서 유럽 증시 자체를 좀 많이 크게 이끌었고요. 그 대표적인 금융주 중에서 BNP 파리바라든지 아니면 로얄뱅크, 스코틀랜드 같은 금융주들이 좀 많이 큰 폭의 실적 개선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거래소 중에서는 가장 컸던 거래소냐 독일 정권거래소가 네. 실적 개선이 좀 양호하게 나오면서 금융주도 함께 동반 강세를 나타내면서 유럽 증시가 좀 상승으로 그렇게 마감했습니다. 네. 자, 간밤에 또 실적과 지표가 모두 좋은 더블 호재를 안고 뉴욕 증시가 전통적인 재료를 바탕으로 해서 상승을 했는데 오늘 밤에도 또 여러 가지 지표가 나오게 되죠? 예, 맞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인데 오늘 밤에 1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될 거고요. 그다음에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되고 그다음에 1월 경기 선행 지수,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가 발표되는데요. 생산자 물가 지수와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좀 소폭 증가하면서 좀 약간적으로 좀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실업 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전주 대비 좀 보합 정도 나타날 것 같은데 경기 선행 지수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전망치가 좀 소폭 하락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경기 선행 지수도 중요할 것 같고 뉴욕 쪽 제조업 경기는 저희가 한번 알아봤는데 이어서 필라델피아 쪽의 제조업 경기는 어떤지 그 결과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산자 물가도요, 소비자 물가만큼은 아니지만 또 연준의 기준 금리 결정하는 데 있어서 바탕이 될 자료다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 동양정금증권 장영철 과장과 함께 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간밤에 열린 뉴욕 증시는 이틀째 상승세를 이어갔고 유럽도 역시 강세로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장은 어떤 흐름 보여줄까요? 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우리장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갖죠. 신한금융투자 압구정 FC지점에 있는 박재민 대리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도 올랐고 유럽도 올랐고 어제 우리 코스피도 4주 만에 21 이평선까지 회복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추가적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이제 설 명절 이후에 미 증시의 경기 지표 휴재와 어젯밤 사이도 이제 미국의 일제히 발표된 경제 지표들이 개선세를 보여주면서 경기 회복 진행을 확인해 줬죠. 그리고 그리스발 악재가 해소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코스피 지수가 어제도 이제 단숨에 1600포인트를 회복을 하였습니다. 지난주 기술적으로 이제 1620선까지 무리가 없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어제 그 선은 다행히 쉽게 회복을 하였는데요. 일단은 위기금융은 해소되는 분위기입니다만 두바이 사태 때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해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두바이 사태 때는 이제 아부다비라는 강력한 지원책이 즉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해결책이 나왔었지만 이번 그리스 사태는 구체적 대안이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았고요. 이 점에 주목을 해야 될 것입니다. 유로존이 그리스를 비롯한 피그스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 나서겠다고 했지만 사실 이런 구체적 대안이 아직도 안 나온 거는 분명히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한 막연함은 증시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에는 좀 모자라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유로존의 경제 회복 속도의 둔화 전망과 중국발 지급 준비율 인상 등은 수면 아래로 분명히 가라앉을 것이며 최근 달러의 강세 추이도 다시 주춤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다시 위험자산 선호도가 높아질 수 있고 증시에 좀 탄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외부적 변수를 상기한 채 금일도 기술적으로 수익 매매하시는 전략이 좀 유효한 시점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설 명절 전부터 거래가 급감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해소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아니다 이렇게 판단되는 것이 거래량과 거래 금액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제 그제도 지수 상승이 가대낙폭 대형주 쪽에서 나오면서 이끌었지만 거래 금액이 크게 터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투신권은 이제 계속 눈치 보기 장세고요. 매수 여력이 그래서 부족한 상태고 연기금이 사실상 아직 주도할 만한 세력으로 매수 세력에 가담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간만에 외인이 매수세를 어제 확대했지만 옵션 만기 이후 리버설 포지션, 즉 주식 매수랑 합승선물 매도의 청산으로 가닥 잡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인도 아직 적극적으로 다시 국내 증시에 해기하였다 이렇게 보기는 많이 어려운 시점입니다. 시장이 소강 국면에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1620선 반등에 성공을 했지만 금일 60일 이평선 1640선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한 번은 하지만 더 재차 하락한 후 반등할 국면이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보아도 지금 시점에서는 적극 매수보다는 일단은 거래량이 실어주기 전까지는 좀 기다리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환율 동향은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환율이 이제 재차 어제도 9전 정도 하락을 하면서 1150원대를 무너뜨렸습니다. 그 전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달러 약세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지만 즉 미국의 재정 적자를 해소시킬 수 있으며 수출 의존 확대 그리고 실업률 축소 그리고 유로존 경기 회복 등 복합적인 문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도 결국 하반기로 갈수록 더 끌어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환율이 급격히 하락할 조짐은 아니지만 수출 기업들이 1100원대가 무너지게 된다면 타격이 있기 때문에 당국은 달러와 급변동에 좀 적극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금일도 이제 환율이 더 하락할지 추세적으로 하락은 더 하락할지 보셔야 되겠고 추세적으로 하락은 불가피하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달러 움직임에 당국이 반응할지 지켜봐야 하는 시점입니다. 네. 자, 이제 20일 이평선인 1620은 일단은 회복한 상태. 그러나 60일 이평선인 1640을 쳐다보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대로라면 거래량, 거래대금이 안 실린다면 재차 하락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투자 전략을 세워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외국인의 시선이 어제도 좀 순매수 확대가 되면서 좀 돌아서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국내 증시 수급 모멘텀이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들을 들게 하는 시점인데요. 기술적 반등에 성공을 하였지만 지수가 이제 단기 저점으로부터 50포인트 올라온 상황이고 기술적 저항이 있는 매물대가 즉 60일 이평선 이 1640대 정도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크게 아직은 우호적이지 않다. 최근 증시 반등의 주체가 어떤 특별 세력의 수급이라기보다는 선물 매수에 의한 프로그램 매매, 즉 프로그램 매매에 의해 나타났기 때문에 한 차례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더 튀어나온다면 재차 반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개연성이 높은 시기인 만큼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긍정적인 시각으로 봐야 할 점은 유럽 재정위기 확대와 미국 금융규제 소식에 대해 시장이 좀 둔감해지면서 외국인이 이머징 아시아 시장으로 다시 들어오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시장이 우려하는 불확실성은 존재하지만 추가 확대보다는 이제 서서히 풀릴 것이라는 공감대 그런 것이 성립을 한 것이죠. 그 누차 말씀드렸지만 외국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 증시의 펀더멘탈은 저평가 국면을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옵션 만기일이 지난주 지났죠. 옵션 만기일이 지나고 프로그램에 의해 지수 등락을 오고 가는 분위기는 계속되고 있는데 그래서 섣부른 예측이 참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술적으로 이제 1640까지 올라올 수는 있지만, 어제 베이시스가 이제 콘텐코로 돌아섰죠. 하지만 금일도 베이시스가 이제 다시 백어데이션을 돌아설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베이시스 개선 여부, 그리고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유념히 체크를 해봐야 할 시기고요. 이제 아무래도 거래 대금이 저조해지면서 선물 시장 영향이 증시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금일도 이제 백어데이션으로 돌아서서 시장이 위협이 될 것인지 보수적으로 좀 매매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 외국인은 그동안 선물 시장을 좌우했는데 설 연휴 이후 이틀 동안 큰 폭의 매수 우위를 보였다는 점에서는 약간 의미를 좀 다르게 볼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 같은 대규모 매수세가 오늘도 이어진다면 향후에도 프로그램 매도 차익장고의 청산 가능성을 시사하기 때문에 수급 상황이 오히려 생각보다 빨리 개선될 것이며 이는 증시의 본격적 회복이 더 빨리 올 수도 있다는 것은 일단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확실히 우리 증시 쪽으로 마음을 돌려줘야 우리 코스피가 갈 수 있다라는 얘기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관심 보이는 종목 중에서 좀 볼만한 종목이 있나요? 예, 금일은 이제 좀 GS 지주회사를 좀 말씀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아무래도 요새 중국 지준율 인상 뭐 이런 것 때문에 중국 긴축 우려로 이제 석유화학 매출이 큰 이 GS 이쪽이 잉여수를 억제시키면서 뭐 구매력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GS 주가가 최근 작년 말쯤에 계속 주가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일시적으로 좀 판단되면서 중국의 수출입이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석유화학 제품 수요와 연관성이 높은 중국의 가공무역 시장이 빠르게 반등하고 있어서 석유화학 매출 비중이 큰 GS 지주사를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또한 이제 백화점과 마트 부분 매각이 1분기 안에 해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GS 리테일의 자산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GS 칼텍스가 추진하고 있던 또 대규모 설비 투자에 대한 우려도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10년 정유시장 회복 기대와 함께 정제마진 회복이 되면서 신규 설비 투자 가동될 예정이어서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차트를 보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작년 이제 말쯤까지 조정을 깊게 받다가 3만 원 밑으로 하회를 했었죠. 그리고 쭉 계속 지금 저점을 높여가면서 상승을 해왔는데요. 흐름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기간은 계속 연일 매도세를 했지만 외국인의 물량을 다 받아내가면서 주가 흐름이 아주 좋아 보이는데요. 어제도 이제 52주 신고가를 냈었습니다. 물론 윗꼬리로 달긴 했지만 뭐 십자봉 위치로 지금 나왔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한다면 이 5일선 부근에 37,000원대 매수가로 하셔가지고 단기 전략 한 10% 정도 42,000원 정도 예상하셔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단기 눌림목이었던 그 35,000원대 이 가격은 손절가를 좀 넣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때 거래가 크게는 있지 않았었지만 이제 긴 음봉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것이 깨진다면 이제 좀 기간이나 그동안 샀던 외인들도 차익 매물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어제도 외국인 10만 주 이상 이제 GS를 좀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올 들어서 단 5거래일만 이제 부분적 매도가 있었을 뿐이지 외국인의 비중 확대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좀 다시 재평가되는 GS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주회사 GS 차트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압구정 FC지점의 박재민 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어제 국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그리 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금융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던 2월 금통위 발언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인데요. 이 총재는 또 하반기 인플레 가능성과 가계 부채 문제를 간과해선 안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중국의 철강산업 육성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대형 또 고급 철강사를 육성하는 등 자국업계 구조 조정에 관한 방침을 현재 준비 중인데요. 산업재 폐원 과정을 통해서 중국의 연간 조강 생산 1억 톤 규모의 대형 철강사가 탄생할 경우 단기간에 우리 포스코와 같은 업계를 위협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모바일 우선,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고 있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슈밋 구글 CEO가 한 말인데요. 비단 구글뿐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글로벌 IT 사업의 초점이 데스크톱 PC 대신 스마트폰을 포함한 모바일 기기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추세 변화가 업계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금융지주회사가 제조업자 회사를 거느릴 수 있도록 한 금융지주회사법 이미 작년 7월 국회를 통과했지요. 이런 가운데 일반 지주회사가 은행을 제외한 증권, 보험 등의 금융자 회사까지 가질 수 있도록 한 금산분리 규제안의 나머지 반쪽 법안도 마저 처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인데요. 금산분리 완화법의 완성편 이번 국회에서 가능할까요? 오늘 이 같은 내용 바탕으로 해서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요. 서울경제신문 신경립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멀게만 보이던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다시금 조금씩 다가오는 느낌입니다. 이성태 한은 총재가 다시금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2월 금통위 얘기하고는 좀 달라요. 네, 그렇습니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 자리에서 국내 경제가 민간 자생력으로 굴러간다면 금리를 올려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상 시기에 대해서도 그렇게 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총재는 또 우리 경제가 아직 디플레를 걱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하반기로 가면 인플레이션에 대해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직후에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는 이 총재는 당분간 금융 완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기 회복세 지속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 통화정책을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그때와 비교하면 통화정책 방향에 분명한 변화가 감지됩니다. 네. 하지만 당장 다음 달에 하느니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어제도 이 총재는 이어진 답변에서 올해 1, 4분기 경제활동이 어떠냐가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 1분기 GDP가 4월 금통위 이후에나 나오는 데다가 네. 이어지는 5월 금통위는 지방선거 직전이라는 시점인 점을 감안할 때 이 금리 인상은 빨라야 6월 또는 하반기 이후에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아직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때문에 어제 이 총재의 발언은 하반기 이후에 우려되는 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비해서 인상 시점을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성을 표명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인상 가능성 또 하반기 인플레 가능성도 언급을 했지만 가계 부채 문제도 꼬집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에서는 또 최근에 내는 보고서를 보니까 가계 빚이 큰 문제는 안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결국 이성태 총재하고 또 약간의 온도차가 있어요. 실태는 어떤가요? 예, 이 총재가 어제 업무보고에서 이 정책 당국자들이 우리나라 가계부채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이 가계부채 문제는 앞으로 장기간 우리에게 짐이 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금융 안정에 당장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가계부채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최근 금융위가 제기했던 가계부채에 대한 낙관론과 이 뚜렷한 시각 차이를 보이는 반박 발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한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계빚은 지난 2008년 3분기에 약 676조 원에서 올 상분기에는 작년 3분기죠. 작년 3분기에는 712조 8천억 원으로 크게 늘어난 상태인데요. 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금융위는 10년 내에 만기가 끝나는 일시상환 대출 규모가 44조 원으로 지금 과거보다 과도한 수준이 아니고 또 만기 연장 비율을 감안할 때도 가계부채가 큰 문제는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양측의 시각차는 금융위가 가계부채로 인한 금융기관의 부실화 초래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한은은 경기 회복 지연 요소로서의 가계부채의 위험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그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중국의 철강 산업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앞서서 예고를 해드렸었습니다. 과거에는 저가 상품 위주에서 사실상 우리하고는 그렇게 딱히 라이벌 관계라고 할 수 없었는데 이제 고부가가치 상품 쪽으로 생산 체제 전환을 또 검토 중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국내 철강업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올 상반기 안에 이 철강 산업 발전 정책을 추가로 내놓고 이 대형화된 고급 철강회사 육성을 위한 자국 업계의 구조 조정에 나설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 중국 정부는 이 정책 발표에 앞서서 최근 자국 업체들을 대상으로 상호 인수합병을 포함한 업계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지에서는 정부 주도의 산업 재편을 통해서 중국의 조만간 연간 조강 생산 1억 톤 규모의 이 대형 철강사가 탄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철강 생산량은 크면서도 워낙 품질이 떨어지는 저가 위주로 생산이 이루어진 데다가 이 내륙
내륙에 그 낙후된 제강 시설이 몰려 있어서 한국이나 일본 등과 비하면 뭐 경쟁력이 확연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이 지난해부터 정부 차원에서 이 내륙의 그 낙후 공장을 점차 도태시키는 한편으로 이 연해 지역을 통합 생산 기지로 집중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 바오스틸과 같은 국유 철강 업체의 경쟁력 제고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어서 이 산업 조정을 위한 행보에 앞으로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처럼 이렇게 중국이 점점점 철강 구조 조정에 발벗고 나선다면 지금 약간 주춤하고 있는 일본을 포함해서 우리나라와 어떤 중국의 정면 대결이 불가피하겠네요, 결국. 네, 그렇습니다. 사실 중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은 그 내수 경기 그 호조 때문에 철강 산업도 지금 눈에 띄는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철강사의 대형화와 제품 고급화까지 이루어진다면 그 우리나라가 지금 집중 타겟으로 하고 있는 동남아 지역을 비롯한 그 각 수출 시장에서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경쟁 상대로 금세 부각될 것으로 지금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 통계에 따르면 작년 중국의 조강 생산량은 5억 6,800만 톤으로 전년에 비해서 13.5% 늘어서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고, 이 조강 소비량도 24.8%나 급증한 5억 6,500만 톤에 달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비하면 생산량이 무려 12배 가까이 많은 규모인데요. 이 추세대로라면 중국의 조강 생산량은 오는 2015년에 9억 톤을 돌파하면서 세계 시장의 72%까지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규모의 강점에 더해서 선진 기술력을 도입한 고급 제품과 또 이 한국과 일본 등에 비해서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강한 가격 경쟁력까지 합쳐진다면 이 중국의 잠재 역량은 한국 철강 산업의 커다란 위협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요즘 스마트폰 인기가 아주 절정입니다. 인터넷 접속을 꼭 내 방에 책상 위에 있는 PC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휴대전화를 통해서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런 어떤 트렌드가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도 감지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데스크톱 PC에서 모바일로의 중심 이동은 지금 IT 기기의 개인화와 또 무선 인터넷 확산과 함께 이 무선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데 따른 현상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글로벌 컴퓨터 시장에서 휴대용 컴퓨터의 판매량이 1억 6,520만 대에 달해서 사상 처음으로 데스크톱 PC 판매량을 앞질렀는데요. 네. 작년에 데스크톱 PC 판매량은 1억 2,620만 대에 그쳤습니다. 또 이 무선 데이터의 폭발적인 증가는 앞으로 이 모바일 부분의 사업 기회를 그만큼 더 높여줌으로써 이 같은 추세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지금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최근 발표된 모건 스탠리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시장의 모바일 인터넷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매출액은 2008년 370억 달러에서 오는 2013년에는 1,070억 달러로 이 3배나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글로벌 IT 트렌드의 변화는 그 IT 기업들의 사업 전략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데요. 구글의 에릭 슈미츠 CEO는 지금 스페인에서 열리고 있는 모바일 월드, 죄송합니다. MWC의 기조 연설을 통해서 이 구글의 모바일 우선 사업 전략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일상생활의 모든 면에서 모바일이 중심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구글의 사업 초점을 데스크톱 PC 대신에 모바일 기기에 맞추겠다는 새로운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또 에릭슨의 한스 베스트베리 CEO도 이 같은 행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5년 동안 모바일 브로드밴드 신규 가입자가 30억 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이동통신 기술 개발 의지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네,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는 또 30억 명 이상이 동시에 쓸 수 있는 대형 마켓인 슈퍼 앱스토어 탄생도 예고가 됐었는데, 때문인지 그동안 이제 많이 소외받았던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라든가 콘텐츠 관련 회사가 앞으로 좀 득을 많이 볼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온라인 콘텐츠 마켓, 즉 앱스토어가 확산되면서 지금 관련 콘텐츠 개발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가 날로 급증하고 있는데요. 그 때문에 한동안 침체됐던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개발 업체는 지금 때 아닌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 게임업계의 경우 한 게임 구직정보 제공업체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08년과 지난해 중반까지만 해도 150명 수준이었던 그 프로그래밍 개발자 채용 공고가 지난달에는 무려 237명까지 급증을 했습니다. 스마트폰 확산으로 모바일 게임이나 웹게임이 부상하면서 기업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이달 들어서도 지금 알려진 곳만 그 10여 개 업체가 개발 인력 채용 공고를 낸 상태입니다. 이 개발 인력을 체계적으로 지원 육성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디자이너 또 개발 기업들이 함께 모여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공간인 일명 앱센터를 연내에 100개까지 설립하기 위해서 지금 중소기업청과 정보산업진흥원 등 정부기관 그리고 삼성전자, LG전자, KT 및 NHN 등 관련 대기업들이 대거 참여해서 지금 개발 활동 지원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업계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 대한 수요 확대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 스마트폰뿐 아니라 태블릿 PC나 전자책 단말기 등 앱스토어 기반 단말이 급증하면서 개발 인력의 중요성과 그 수요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현재 반쪽짜리에 불과한 지주회사 금산분리 규제 완화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완성된 면모를 갖출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사실 금산분리 그리고 지주회사 규제 완화를 지금 핵심으로 하는 것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인데요. 이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서 현재 지금 그 담당 부처를 할 수 있는 공정거래위 민주당이 협상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 안을 좀 수정해서라도 어떻게든 통과시킨다라는 것이 공정위 현재 상태라고요. 네. 작년 4월에 이 국회에 제출된 이래 지금 국회에서 이 법이 지금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데요. 네. 이 통과를 위해서 공정위가 먼저 양보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먼저 이 금산분리 그 규제 완화 법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번에 논의에 들어간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작년 7월 국회를 통과한 금융회사 지주법과는 쌍둥이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 금융지주회사가 제조업 자회사를 거느릴 수 있도록 한 금융회사 지주법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일반 지주사가 은행을 제외한 증권사나 보험사 등 금융자회사를 가질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을 동시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하지만 이 개정안은 지금 민주당 반대에 부딪혀서 아직 상임위원회 내에 그 법안 심사 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상황에서 공정위가 어떻게든 이 법안 통과를 하기 위해서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지주회사 부채 비율 200% 내로 유지를 하고 또 지주회사의 비계열사 주식 보유를 5% 이상으로 제한을 두고 5% 이상 그 보유하기로 하는 것을 제한을 두고 이 지주회사 체제 내에 사모투자 전문회사 행위 제한 등 이 기존에 폐지하려고 했던 규제들을 모두 존치를 시키는 방안으로 지금 그 수정안을 내놓은 것인데요. 대신에 일반 지주회사가 비은행 금융회사를 소유하도록 허용을 하고 이 지주사 손자회사의 중손회사 지분 100% 의무 보유를 그 20에서 40%로 낮추는 등 개정안의 핵심 사안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는 것이 공정위 입장입니다. 일반 지주사가 비금융 자회사를 소유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만약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SK그룹과 같은 지금 지주사들이 네. 상당히 공경에 처할 것으로 지금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네, 금융지주회사가 제조업 자회사를 갖도록 했었는데 이젠 반대로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초점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지금 통과를 시키겠다라는 것이 공정위의 어떤 수정안까지 내볼 수 있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정치권 반응이 궁금하네요. 네, 사실 수정안에서 존치되는 일부 안의 경우는 실질적인 규제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때문에 지금 한나라당은 공정위의 수정안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는 네. 입장을 밝힌 상태고요. 결국 또 이 공은 민주당으로 넘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공정위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들을 불러서 의회 간담회를 열고 본격적인 법안 검토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일단 민주당은 공정위의 수정안 제시로 논의의 여지는 생겼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금융자회사 소유 허용 여부를 둘러싼 결정이 간단하지는 않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네. 이 때문에 이 한나라당 측도 2월 국회에서 이 법안이 어떻게든 처리되기를 바라고 있기는 하지만 무리하게 밀어붙이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3일 국회에서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놓고 공청회가 열릴 예정인데요. 공정위 쪽에서는 공청회 이후에 민주당이 당론을 정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신경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의 1월 주택 착공이 6개월 내 최고, 또 산업 생산은 7개월 연속 증가. 이 같은 지표 바탕으로 해서 뉴욕 증시가 또 올랐습니다. 이틀째 상승인데요. 실적 호재도 있었습니다. 다우는 0.4% 올라서 1309를 기록했습니다. 이슈 마켓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